어, 자, 이제 오늘은 채권법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232페이지 사례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16년도 법원행정고시 2차 문제요. 건물 양도 행위와 사행위 취소 그리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자료는 다 정리를 해서 자료실에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3번 사례 2012년도 법무사 문제인데요. 소멸시효 채권 양도 변제 충당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부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논점들은 다소 좀 생략을 하고 좀 새롭게 들어오는 논점 위주로 이제 봐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문제가 한 5개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뭐 총칙 시간에 보았던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논점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안이 있죠. 자, 문제 1에 보시면 의류 도매상 갑은 2007년도 3월 1일 날 의류 소매상 을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를 하였다. 당시 을의 친구인 병은 위 의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니까 을이 주채무자고 병이 연대보증 채무자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류 도매상, 의류 소매상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품대금 채권은 163조 6호에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총칙에서 보았던 소멸시효 기간 문제, 기산점 문제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에 관한 문제인데, 가압류에 관한 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가 총칙 사례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었죠. 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항들은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2번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 위 사례에서 갑이 2010년 2월 1일 날 위 의류대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2007년도 3월 1일 날이 대금 판매한 일자인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별개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 2월 1일 날이라는 것은 거의 3년 되기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병소유, 그러니까 연대보증인 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가압류라는 것이 시효 중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12년 3월 1일 날 거의 2년이 지났죠. 을과 병을 상대로, 둘 다를 상대로 의류대금이겠죠. 의료가 아니고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압류로 을과 병의 의류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2010년 3월 1일 이후인 2012년 3월 달에 이행의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010년도 2월에 해둔 가압류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주채무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이 채무의 채무가 시효 소멸했다라고 항변을 한다면 을과 병의 시효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압류, 그러니까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 가압류가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에 관한 건 판례가 핵심이 되겠죠. 23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로마자 2번의 근거에 우선 168조 2호에 이제 근거 조문을 적시해 주시고요. 자, 판례가 소위 이제 계속설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압류를 해두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이 된다. 그래서 자, 판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재판상 청구에서 우리가 권리 확정설이 아니라 권리 행사설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가압류가 시효 중단되는 이유는 거기 보면 가압류에 의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설이 반영된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그렇다면 결국 뭐 만약에 가압류가 영원히, 가압류 집행이 영원히 되어 있다면 영원히 시효 중단이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설은 일반적인 재판상 청구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10년까지만으로 연장된 것과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 집행이 끝날 때쯤,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겁니다. 어쨌건 판례는 계속설이죠.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이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 채무도 그 2007년도 3월 1일 날 그 청바지 판매할 고날 이제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병의 연대보증 채무도 2010년 3월 1일 날 시효가 완성이 되죠. 채무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이게 글자 빠졌고요. 되는데 뭐 한 달 전에 가압류였기 때문에 병의 부동산에 우선 병의 연대보증 채무는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채무자인 을이죠. 따라서 이제 병의 연대보증 채무의 시효 중단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계속이 될 텐데요. 단지 이제 그 사이에 주채무자인 을의 채무는 이미 3년이 경과했는데, 그렇다면 주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하면 그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조치도 다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235페이지에 이미 총칙에서 보았던 것처럼 딱 그 문구가 딱 암기하기 좋은 문구죠. 양괄호 2번에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이다. 그래서 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보증인에 관한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뭐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완성이 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결국에 을과 병의 시효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가셔서 3번을 보시면요. 자, 별개의 사례죠. 자, 위 사례에서 갑이요. 채권자 갑이 2007년 5월 1일 날 주채무자인 을에 대한 의류 대금 채권이 있죠. 그것을 제3자인 정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그래서 채무자인 을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채권 양수인 정이, 주채권을 양수한 정이 연대보증인 병에게 연대보증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뒤에는 반대로 주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대보증채권의 양수인이 그야말로 연대보증인 병에게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 여부를 설명하라. 그 부분인데요. 235페이지예요. 결국에 이것도 보증채무의 특징인 부종성과 수반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을에 대한 주채권을 양수했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채권이 아닌 연대보증채권만 양수한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도 연대보증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의 논거를 보시면 235페이지에 문 1-3의 근거에서 외괄호 2번 있죠. 자, 우선 뭐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 하면은 채권이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동일성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통지에 관한 부분이요. 자, 판례는 자, 보증채무는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있다. 따라서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을 하고,
그렇다면은 대항 요건이 있죠. 통지 승낙. 그런 대항 요건도 주체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도 뭐 통지 같은 대항 요건을 별도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시면 주채무자 을에게 이미 통지를 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죠. 따라서 연대보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페이지를 넘기셔서 236페이지에 거꾸로 연대보증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조차도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근거의 판례를 보시면요, 같은 판례인데요. 자, 주채권과 보증채권에 대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채권만 양도하면은 보증채권도 딸려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부종하는 보증채권만 양도했다고 해서 주인되는 주채권이 딸려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있죠. 이것은 민법 43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한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것은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반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 논거는 주채권도 지금 요 무는 주채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채권은 양수를 받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또 주채권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권만 인정할 실익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어떤 분리해서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문제 4번은 변제 충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지난 시간에 변제 충당에 관해 잠깐 봤었는데 그 내용의 중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위사실 관계에서 5번입니다. 만약 병 이외에 기도, 의료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은 연대보증인이 병과 기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갑이 기에 대해서만 1,000만 원의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기는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그럼 1,000만 원 전부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니까 뭐 500만 원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저 맨 뒤로 가시면 238페이지예요. 그래도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선 여기에 관련된 논점은 공동보증인 간의 분별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분별의 이익이 원래 있는데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중요한 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과 주채권자 각자가 별개의 법률 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연대의 특약이 없었더라도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괄호로 묶어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부터 분별의 이익이 연대의 특약이 만약에 있으면, 즉 보증이 연대다. 연대의 특약을 별도로 하면 원래 분별 이익이 없는 거죠. 근데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대의 특약을 아예 안 하더라도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별개의 법률 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 관계에서는 부담 부분이 있겠으나 바깥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1,000만 원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사무관 문제인데요. 유동적 무효의 매매 계약,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의 그 일반론에 관한 판례에 더해서 조금 이제 다른 판례가 나왔죠. 그 부분과 대물변제의 계약이 결합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렇다면은 우선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 관한 그 기본적인 법률 관계랄까요? 기본적인 법리를 잠깐 좀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시죠.
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뭐 토지거래가 이 사안에 나오는 것이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사안이 되겠죠. 우선은 유동적 무효는 허가 전의 법률 상태와 이제 뭐 허가 전의 법률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불허가 되었으면 확정적 무효고 허가가 되었으면 확정적 이제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우선은 허가 전에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라면은 어쨌거나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뭐 계약상 이행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한 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뭐 해제권을 행사한다라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액 청구도 전부 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계약상 이행 청구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대원칙이고, 또 두 번째는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기까지는 계약금도 매매대금도 모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소위 어떤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지만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전에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임도 없죠. 그런데 아까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해약금에 관한 해제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법 565조 1항이 있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포기를 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약금. 그런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일반의 법리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금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계약금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해약금에 기한 해약금 해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법리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뭐 보시고, 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에 관한 그런 쟁점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재로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면, 아니면 뭐 다른 의사 표시에 관한 하자로서 무효가 되었다면, 뭐 그런 부분 있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고,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틀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받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사안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정도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 사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복잡하진 않죠. 243페이지에 자, 갑은 을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엑스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럼 유동적 무효의 사안이네요. 자, 그래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했고 매도인 을이 자신의 책임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우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이 금방 돼버렸네요. 돼버렸고,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경우에 자, 그 사안에서
이 또한 이미 소비하여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유동적 무효인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이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은 뭐냐면 Y토지, X토지 말고요. 우선 지금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괄호 속에 을은 2015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지급할 5천만 원 계약금이 있죠. 그것을 대신해서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래서 대물변제에 관한 사안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병이었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을에게 항의를 하니까 괜찮다. 다 얘기 끝났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자, 갑원에 보시면 그러한 약정, 그 5천만 원 계약금 반환 대신에 다른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유효하느냐? 그렇다면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나번에는 자, 매매계약에 의해서 위매매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 그런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번을 보시면 우선 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 반환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 그렇다면은 그 약정도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원 계약에 부수해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계약은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판례의 두 번째 줄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에 관해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과는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은 무효가 된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유효한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건은 새로운 계약 내용에 의해야 된다. 따라서 별개의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대신해서 물건을 주겠다. 그렇다면 대물변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물변제의 효력에 관한 목차를 보시면 민법 466조가 대물변제에 관한 그런 조항이죠. 그래서 근데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요물계약이죠. 우리가 법적인 성질이 대부분의 계약이 낙선계약이지만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이행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요물계약인데 판례 또한 그 두 번째 줄 끝에요.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 줄에 본래의 이행에 가름해서 행하는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되고 따라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라면 등기나 등록까지 격려해야 된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넘겨보시면 유상의 요물계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정은 대물변제 약정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물변제 계약도 유상계약이죠. 따라서 자, 양괄호 3번에 근데 우리가 매매에 관한 569조가 뭐냐면은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조항입니다. 지금 Y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죠. 지금 어떤 타인의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 그 조항이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이에 관해서 민법의 전반에 관한 567조에 보시면 그 매매 파트에 보시면 매매에 관한 그 규정을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569조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조항도 대물변제 약정에 준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에 보시면 우선 갑은 을을 상대로 Y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567조에 따라서 569조가 준용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병으로부터 Y토지의 소유권을 받아서 이전해 주지 못한다면 569조 이하의 타인 권리의 매매에 기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번에 위 매매 계약에 기해서는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다시 이제 설문 나번으로 넘어오시면 244페이지에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확정적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물급부 약정이 현실적으로 의무가 이제 불가능해서 만약에 그 현실적 의무의 불이행이 이제 일어나서 이전을 못하게 된다면은 본래 채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아까 확정적 무효에 기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보시면 양거로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의 효력, 그래서 거기에 77-389 판례인가요? 자, 대물변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을이 Y 토지에 그 타인의 토지를 이전해 주지 못한다면은 애초에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서 을이 이제 뭐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서술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245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단지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별도의 약정, 무효가 된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으로 효력이 있다. 그것이 대물변제 약정인 경우에는 역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567조에 따라서 569조 타인권리 매매가 준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물변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구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이 된다라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서술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시면요. 2007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변제공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문제에 어떤 그 기본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 판례인데 제가 이제 별도로 요 자료실에 한번 요 판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례 번호만 알려드리면 2000나 4135거든요. 2000나 4135 판례인데 이 부분 한번 별도로 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또 자료실에 나온 판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요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간단한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번 법조문을 보시면요. 변제공탁에 관한 489조의 조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죠. 근데 공탁을 회수하면 채무가 소급해서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 소멸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공탁금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489조 1항과 2항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있냐면 일단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아니면은 공탁소에 대해서 그 공탁물을 받겠다라고 통고를 했을 때 또는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공탁으로 인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 또는 공탁자가 회수권을 포기했을 때 이때는 회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이제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는데 공탁을 했고 그 변제 공탁이 유효하다는 그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죠. 근데 회수할 수가 없는데 공탁자의 채권자가 그 변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출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공탁금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렇다면은 피공탁자 입장에서 공탁을 다시 해라. 이게 채권 소멸이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회수할 수가 없는데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의 채권자가 뭐 압류 전부에 간 경우는 뭐 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회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공탁자의 회수뿐만 아니라 제3자의 회수. 예컨대 여기서처럼 공탁자의 채권자거나 아니면 피공탁자가 다른 집행권원으로 그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이제 회수해 가는 것도 다 회수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쨌거나 공탁 유효 판결 확정으로 변제의 효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 전부를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채무 소멸의 효과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럼 공탁자는 결국에 어쨌거나 그 공탁금이 자기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그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소멸된 채무액 상당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근데 피공탁자는 또 그만큼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 상실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들어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답안 자체가 이제 그 고등법원 판례의 서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요 사안의 핵심이고,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사안을 보시면 그 채무자 갑이 채권자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을 할 때 그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지에 경료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그렇다면 이것이 부동산 양도담보죠. 부동산 양도담보도 가담법에 따르면 이제 가담법의 규율 대상이 되죠. 근데 가담법에 보시면 13조인가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저당권은 공탁으로 인해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이제 소멸하죠. 그렇다면은 그 사유로 인해서도 더 이상 공탁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를 부각이 되지 않은 것은 그거 말고도 애초에 공탁 유효의 판결 확정이 있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유가 없이 그 가등기 담보권만 있다면 과연 저 부분을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의 일부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그런 쟁점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크게 부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후에 그 자료실에 요 관련된 요 판례 고법 판례를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족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시면요. 255페이지 이제 상계로 들어가는데요. 자, 상계는 상계에서는 그 어떤 요건 사실, 상계의 요건 사실과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중요한 상계에서는 결국에 상계 적상 시점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계로 이제 결국에는 상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전 채권을 청구했을 때 채무자가 하는 항변 자체가 상계죠. 그랬을 때 또 재항변 사유로 여러 가지 이제 상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유들 중에서 나중에 나올 대표적인 것이 뭐 498조에 뭐 지급금지 채권 압류 전부가 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 이제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관련해서 나오는 그 판례 사안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빈출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55페이지에 뭐 간단한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논점들은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5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례 형식을 띤 뭐 단문 문제 같은 그런 사안인데, 결국에 상계 항변과 재항변 사유에 대해 써라. 예컨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문제 3번. 갑이 을에 대해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의 항변을 한 경우에 갑이
그 대여금 청구자 갑이 제출할 수 있는 재앙변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자, 보시면 지금 상계자가 을이죠. 그러니까 상계자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고 그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상계 제한 사유 중에서 어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을 때 그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사안이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그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상대방의 항변권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채권인 매매대금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느냐. 매매라는 것은 유상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자라면은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채권자겠죠. 따라서 어떤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이란 자동채권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계가 허용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동시행 항변권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가 있죠. 자, 보시면 그 부분 이제 항변권에 관한 한번 판례를 정리해 보시면 자, 우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켜 버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상계하는 게 괜찮겠죠. 왜냐하면은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했을 경우에 수동채권에 붙어 있는 나의 항변권을 본인이 포기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피차,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동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인데 수동채권은 대여금 채권이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또 요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닌데 만약에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고 매수인은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라든가 그것이 583조의 그런 사안이고 또는 도급에 관해서 667조 사망에 가시면 53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냐면 수급인이 담보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도급인은 보수지급 채무가 있죠. 근데 요랬을 때 이것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257페이지에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2번에요. 자동채권이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라는 재항변에 대해서 양괄호 1번, 2번은 보셨고 양괄호 3번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뭐 매매와 뭐 건축물 도급계약 같은 그런 사안에서처럼 자, 상계 제도는 참 그렇다면 그렇게 피차 간의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근거가 나오죠. 첫 번째 줄에 자, 상계라는 게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원활하고 공평하게 채권 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양자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퉁쳐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간명하게 채권 채무 관계를 결제할 수 있다면 상계가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돈과 돈이니까. 그런 판례도 한번 적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타 이제 뭐 갑이 주장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 보시면 다 조문의 문제죠. 뭐 상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또 상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
뭐 496조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라든가 497조에 압류금지 채권이라든가 498조에 예컨대 어떤 수동채권이 압류, 가압류 등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았다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재앙변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는 493조 1항의 상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상계권 남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던 그런 사안이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가 나오는데 사안이 굉장히 길죠.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258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